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특활비 의혹 제기 오발탄 대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5일 그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 근데 뭐 별로 그 소득이 없어요. 예, 이번 특활비 의혹 추 장관이 먼저 제기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의 검증 결과 뭐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제 던지기식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이 검찰총장 이 특활비가 1년에 약 한 9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특활비 자체가 이 고도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이 사건 수사 혹은 정보 수집에 쓰는 비용인데요. 네. 대부분 일선 지방검찰청이나 수사부서에 이제 배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게 추 장관의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 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혹은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 이런 것인데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 그러니까 15억에서 6억 원 정도가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역시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근데 16%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는 이 중앙지검을 빼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그리고 수도권 주요 검찰청에 배분된 이 특활비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된 게 이 추 장관은 이 특활비를 한 푼도 안 썼다. 그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윤 총장의 검찰의 특활비 준 이 10억 원이 법무부 감찰국에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감찰부는 이 수사부서도 아니고 정보수집부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10억 원의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또 판세가 뒤집혀서 야당 의원들이 각 정부 부처의 특활비까지 전수조사하자. 아니 그걸 더 나가서 또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좀 또 말이 많습니다. 예, 이는 좀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좀 반대된다고 보이는데요. 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은 이 윤 총장을 사실상 배제한 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소위 이제 추 장관 라인이 이제 검찰에 깔렸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법무부가 예산 집행권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한마디로 인사와 돈에 대한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사 업무에 쓰이는 특활비까지 직접 법무부가 관리하겠다? 이건 사실상 검찰이 독립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정치인인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좀 이게 반발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게 되면 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현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지방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좀 줄이고 또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는 좀 특활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 정치색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알아야 되고요. 물론 법무부의 의도는 표면상 이 검찰 특활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 의도가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게요. 먼저 추 장관이 먼저 이 특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에 대해 밝혀진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런데도 갑자기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집행하겠다? 우리가 그걸 검토하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건 사실 흐름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이거 저 법무부하고 이 검찰 이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이야기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정치가 와, 검찰을 이거 덮었다는 진짜 말이 맞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가겠네요. 예. 계속 또 지켜봐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낯선 조합,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의기투합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에 또 협력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법안입니다. 예. 이 법안은 이제 정의당 소속인 고 노회찬 의원이 2014년 발의를 했는데요. 거대 양당의 무관심 속에 이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를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정의당의 의석수가 한 6석에 불과해서 독자적으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민주당이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이 힘을 합해도 전체 의석수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뭐 처리가 불가능할 텐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역시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개정을 해서 사업주의 행정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산재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예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같은 야당이면서도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힘을 합쳤다는 이 사실 자체로 이제 민주당이 좀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역시 뭐 대세에 동참을 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이 법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그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그 정의당과 정책 공조를 나선다는 것이 이게 되게 그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국민의힘의 이번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개인적 성향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요? 김 위원장은 이제 취임 후에 당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이걸 못 박았고요. 또 재계가 반대하는 공정거래 3법에 또 찬성 뜻을 또 밝혔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이제 좌클릭 행보가 이번 정의당과의 또 공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당장 내년 4월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노동계와 중도층의 표심을 좀 노린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친기업 이미지와 함께 또 반노동 정당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을 통해 좀 반노동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좀 표의 확장성을 좀 늘리겠다. 그런 전략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이상직,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이제 트로트 가수 영탁의 히트곡인데 어제 10일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그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이 노래를 반주 없이 불렀다고 하는데 노래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반주 없이 부르시고. 제가 노래를 직접 들었는데 예. 재미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이제 경영위기에 빠진 이 쌍용 자동차 문제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쌍용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면 먹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먹튀하지 말고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적 분할을 해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남기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원이 자신이 창업주인 이 이스타항공의 임직원 대량해고 통보 그리고 임급체불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 당 윤리감찰단에 해부가 됐고요. 징계를 피하고자 이제 지난 9월 24일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생각 조사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먹튀 걱정까지 하면서 정부의 훈수까지 두는 이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스타항공은요.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400명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 정리해고가 돼서.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미납 체불 임금만 해도 한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두고 이제 훈수를 둔 거죠. 그러다 정의당이 트로트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공신 논평으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먹튀하지 말라고 훈수를 둔다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면서 직접 개사를 내서 노래를 한 겁니다. 이상직 의원은 그 노래 앞으로 싫어하겠네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래 불러주면 예. 가수들은 진짜 땡큐 베리머치죠. 저절로 홍보도 해주고. 아주 이번 이 논평은 아주 그 예리한 국민들의 마음을 딱 어루만진 아주 예리한 논평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그 직원들은 이 뉴스 들으면 웃겠네요. 웃지만 좀 어이없어서 웃는 거죠. 썩소를 날리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